자, 이거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인문지문으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죠. 봅시다. 1문단부터. 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기 존재 의미에 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보았대. 자, 현존재의 동그라미 해줍시다. 현존재가 뭔데?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래. 현존재가 뭔디요? 자기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대. 그리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존이 뭐냐면 이거 실제할 때 실이야. 존재는 존재할 때 존이야.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탐구를 한 사람이래. 자,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 누항사 같은 거 배웠잖아? 고전시가에서 나의 삶이 운명밖에 뭐가 생겼겠니? 다 운명 안에 따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자 여기는 괄호로 묶어서 생각해.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요게 가능성을 꾸며주는 거야. 자,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 존재 이유는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야. 운명이 만드는 거야? 아니야. 내 스스로 이 삶의 이유를 개척해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현존재라는 거래. 근데 현존재는 자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요. 그쵸? 인간은 그냥 딱 한 사람, 개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 맺고 또 옆에 있는 친구랑도 관계 맺고 선생님이랑도 관계 맺고 해야 되죠?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틀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제도가 있을 것이고 제도처럼 강력하진 않아도 예의, 범절, 규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체제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자 이것도 가로로 묶어서 생각해. 본래적 삶이 뭐라고? 자기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이 본래적 삶이야. 고유성이라는 건 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지 나의 개성이나 나의 성격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나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본래적 삶. 우리는 이걸 살아야겠지? 근데 이 삶을 살 수 있어 없어? 삶을 살 수가 없대. 왜 못 살아요? 체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대. 자, 세인에다가 또 네모 표시를 해줘야겠네. 사람들이 세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인은 뭔데? 익명의 타인들이래. 자, 익명이라는 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이란 뜻이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타인으로 존재한대. 그런 세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개성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야. 나의 이름이 나의 개성, 나만의 것이잖아. 나의 개성을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인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본래적인 삶이 아니라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 비본래적인 삶, 아까 나왔던 본래적 삶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즉 고유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인 거야. 고유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대. 자,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예요? 아니라고 했지. 개인성 잃어버린다고 했지.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 때문에 세인이 일원이 된 현존재는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혹시 어려울까봐 뒤에서 다시 한번 쭉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만약에 혹시 어렵다면 그냥 끝까지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읽다 보면요.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쉽게 설명해주는 말이 나올 거야. 자, 이 문단으로 가죠.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꼭지로 묶어볼게.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저는 여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음표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 옆에다 쓸래요.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묻고 답하는 방식.
본래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 발현하지 못하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체제에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본래적 삶 산다고 했잖아. 그럼 본래적 삶을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대. 오잉? 갑자기 죽음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자,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밑줄 확실성을 가진대. 자, 어떤 점에서 확실성을 가진다고?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하다. 그리고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할 뿐이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뜻이죠. 자, 어려웠을까봐 또 다시 말해 라는 이걸 사용해서 담화 표지를 사용해서 또다시 설명을 해줘. 죽음은 여기 중요합니다. 현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현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내재성을 가졌다 라고 말해. 외부에 있는 사건 아님 내재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나 스스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서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대. 자, 얘들아, 죽음의 특징이 지금 3가지가 나왔네. 첫 번째, 확실하다. 반드시 겪는 일이다. 두 번째, 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3번째,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혹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대신 죽어줄 거야? 또는 내가 엄마 아빠 대신 죽어줄 거야? 그게 가능했으면 이재용 씨는 한 3000년 살 겁니다. 그쵸? 저는 한 50년만 살고 이렇게 될 거야. 누가 나 대신 죽어줄 수 없지.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이 말이 어렵다면 죽음은 오로지 나 혼자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적극적으로 대면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내가 죽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가 죽을 수 없다. 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삶이 너무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했잖아.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거야.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아니 100년도 못 요즘은 100년이 넘었지만 그치? 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나의 개성을 발휘하며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 삶을 소중히 여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그어봐.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에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 그냥 인식만 하게 되면 나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킨대. 그냥 나도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 라고 하며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대. 은폐한대. 그래서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을 하게 된대. 외면해.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한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대요.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밑줄 회피와 무관심이 현 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대요. 자,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이게 뭐였지요? 이게 뭐였지? 죽음이었지, 그치? 자, 밑에다가 써줍시다. 야, 비문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앞에 나왔던 말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대. 자,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문장 나오는데,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 죽음을 마주하고 미리 그것을 내가 알아두어라 라고 요구하였대.
죽음은 아직은 오지 않았어. 말했지? 아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서 자기를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인 삶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하이데거의 관점은 뒤에서는 관점의 의의 알려주겠는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 가능성을 인정하면 내가 비본래적 삶을 살았다는 걸 반성하게 되고, 그로써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결단을 맺고 실존적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가 의미가 있대. 자,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 뭔 소리냐? 인간은 언젠가 죽으니까 본래적 삶을 살자. 끝. 쉽죠? 자, 다음 이 페이지에는 사르트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와 나 두 개의 지문을 제시했을 때는 두 사람이 분명히 뭔가에 대한 공통점이 있을 거고 차이점이 있을 거야.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앞에서는 사람을 현존재라고 정의를 하더니 사르트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긴 기대로 정의를 하였대. 근데 왜 긴 기대라고 하였을까?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또 기대를 넘어 또 기대하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대. 그러니까 어렵게 써있지만 뭐냐? 인간은 사는 내내 계속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야. 그게 삶이래. 그게 삶의 방식이래.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밑줄 긋자.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의 동그라미, 자유를 가진 존재야. 자, 그래서 쌤은 여기 이 문단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찾았어요. 인생이란 기대 플러스 자유다. 삶이란 기대와 자유로 이루어졌다. 다시 조금 바꾸면 이런 거야. 인간은 기대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자, 이 자유라는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은 현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에 드나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싶어요. 그리고 아침 시간대에 운동도 좀 하고 싶고 한 1시간씩 운동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아침에 업무도 좀 보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약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퇴근하고 나서 그냥 냅다 잔 다음에 일찍 일어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돼. 불안해서 맨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자꾸자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저는 현재의 그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나의 이런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는 지금의 너를 부정할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네가 더 원하는 미래의 너를 만들어갈 수 있어. 그게 너의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네, 저도 삶을 좀 바꿔보고 싶네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앞에 키워드 2개 나오지? 기대와 자유. 근데 이것이 자, 뒤에 밑줄 긋을 거야. 색깔 바꿔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기대와 자유가 중지될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죽음은 무엇을 파괴해요? 기대를 파괴하고 자유를 파괴해요.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해. 그치? 아까 삶의 방식이 곧 기대라고 했잖아. 기대를 쭉 이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걸 차단하는 거래. 자, 그것은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해. 맞지 얘들아? 1문단에서 말한 게 뭐야? 인생은 기대와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없애는 게 죽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내가 사라지는 걸 뜻해. 이와 관련해서 사르트르는 죽음을 자, 여기가 엄청 중요하다. 이 밑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은 우연성을 가졌대요. 말했지?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그냥 사실일 뿐이래.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래. 어머나,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한다? 어디서 봤죠? 그렇지. 우리 1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까? 자, 1페이지에 어디로 갔냐면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그렇다면 여길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가 세 번째 문단이야. 여기 중간에 볼까? 세 번째 줄부터 봅시다. 죽음이란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확실한 거야. 삶의 일부분이야.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언제나 내재하고 살아가는 거야. 죽음이라는 걸 늘 안고 죽음의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생각했을 때 죽음은 인간 자체에 내재해 있는 거야. 인간이 언제나 갖고 있는 거라고. 근데 사르트르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 아니야. 죽으면 나는 없어져. 그러니까 나와 죽음은 별개야. 죽음은 외부에서 나를 향해 찾아오는 거야. 외부에서 찾아와서 나의 기대랑 자유 같은 걸 전부 다 파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알았지? 삶과 죽음은 별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르트르야. 그래서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이건 또 반복이네, 그치? 위에서 얘기했던 요 문장이랑 여기랑 반복이에요.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그게 곧 나죠, 그쵸? 근데 내가 사라지는 게 죽음이잖아. 그러면 나의 죽음에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니고 누구야? 타자다라는 겁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또 밑줄을 그을게요.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내 자신이 아니다. 누가 할 수 있어? 타인이 할 수 있는 거야. 자, 타인이 여기에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스스로는 할 수 없어. 당연하지. 나는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자, 가령이라는 건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 이건 누가 평가할 수 있지? 다른 사람, 그 죽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만 평가할 수 있죠. 이것처럼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어. 요거 이해되지, 얘들아?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내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죽음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어. 하면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은 아니네.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여기 엄청 중요해. 밑줄.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삶에서 실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비판을 받는데요. 왜 비판받느냐? 죽음이 너무 타자중심적이다 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아니, 죽음은 내가 겪는 건데 너무 타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너무 타자에 의해서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일견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한테는 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뒤에 나와. 고인의 삶은 타인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치? 고인의 삶에 대해서 누가 평가해? 내가 평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그러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잖아. 맞지? 여기까지 괄호 닫을게요. 자, 그럼 제망매가처럼 누이의 죽음을 맞은 사람, 가족의 죽음, 가까워온 사람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르트르의 어떤 관점이 좀 위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당사자는 죽음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을 거고, 그다음 그 죽음은 타자인 나만이 감당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와의 기억을 통해서 그와의 관계를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면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겠네. 자, 결국 여기 뒷부분 이제 내용 정리해요.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 요게 우리 핵심 단어 중 하나잖아요. 그치?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대. 어라? 아까 하이데거는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문단에서 요거 자꾸 나오니까 우리 괄호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려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죽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사르트르는 뭐래? 삶에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밑줄.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럼 주체적 태도는 또 뭔데요? 내게 주어진 자유, 기억하시죠? 자유. 인간의 삶은 자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대요. 자,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너무 죽음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살아 있을 때 네가 자유를 발휘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 된다. 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어? 다시 정리할게. 자,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현존재다. 운명 그딴 거 없으.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야. 하지만 단 사회 체제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본래적 삶을 살지 못해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 세인으로 살아가는 디. 자, 이거를 극복해야 되거든. 어떻게 극복하냐면 죽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본래적 삶을 되찾을 수 있어. 죽음이라는 게 뭔데요? 언제나 우리 반드시 겪게 되는 거야. 확실하게 늘 겪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 없어. 대체 불가능성을 가져. 우리가 반드시 맞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제대로 직면해야 돼. 자, 만약에 직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본래적 삶을 살 수가 없지. 왜냐? 우리 너무 불안하거든. 그냥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서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거든. 죽음을 은폐하거든.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나 자신의 고유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즉 죽음을 인식하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야. 어떻게? 스스로 의미를 결정하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 자, 한데 제야 사르트르는 어떻게 생각했냐? 인생을 다르게 정의를 했어. 기대와 자유를 가진 존재다. 자, 근데 죽음이 이 기대와 자유를 파괴합니다. 자, 근데 이 죽음은 외부에서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왜냐하면 기대와 자유의 주체는 나인데 죽음은 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죽음은 나와 단절된 외부에서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우연히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삶과 죽음은 별개, 동떨어진 것이다. 자, 죽음,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타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살아가면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면 돼. 자유를 발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 책임지면 돼. 라고 했어요. 차이점 알겠어? 네.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 몇 페이지야? 세 번째 페이지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밑줄 그으면서 내용 정리해봐.
자, 이해 안 되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없슈? 없으면 한 페이지 넘겨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풀 거고요. 자, 시간은 5분. 5분 동안 문제 푸세요. 우리는 시간 남아야 된대. 그만하러 나와. 네. 네.
가지고 답을 맞출까요? 보소. 지우야, 1번 답이 뭐니? 네. 4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일단 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객관적인 현재 상태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르트르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인다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라는 이 지문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답은 1번인데 지금 알겠어? 왜 1번인지? 1번이요? 네. 우리 같은 4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이 맞나요? 네, 아까 응? 얘기했잖아. 그래,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가의 3문단 첫 번째 줄. 시우야 읽어봐. 바로 알겠죠? 자,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죽음에 대해서 인식함으로써 본래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결부시켰다. 사례 나타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 없고요. 다음 다양한 학설들을 소개 없고 공통점 차이점은 당연히 없고 다음 4번 아까 얘기했고요. 5번 현상의 원인 역사적 관점에서 없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번에 답은 한준이가 말해보세요. 2번에 답 2번입니다. 맞습니다. 현존재가 비본래적 삶에서 나아가기 위해 삶이 유한하다. 우리 방금 밑줄 긋고 보고 온 내용이죠. 다음 3번의 답은 누가 할까? 우리 동균이가 말해볼까? 2번이요. 네, 2번입니다. 기억은 세인이고 니은은 타자였죠. 세인은 이제 고유성을 잃고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니은 타자는 누군가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자, 이거 일견 어려워 보이지만 쫄지 마십시오. 보기만 읽어도 풀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죽음은 나의 어디에서 찾아오는 거래? 외부에서 찾아오는 거래. 그러면 3, 4번 거르고 1, 3, 5번 중에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하나의 우연한 사실. 이거 심지어 본문에 그대로 있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보기 1번 있으니까 좀만 보자잉. 자,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차이점이거든.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했어. 전자의 경우는 허망한 종말인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참다운 자신으로 실존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르트르는 굳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인식할 필요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 후자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 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겠죠? 후자는 전혀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5번. 자, 5번의 답은 우리 민수가 말해볼까? 3번이요. 3번은 아닌데. 4번이요. 둘 중에 고민했어요? 4번이 답입니다. 자, 3번부터 왜 아닌지 한번 얘기해보죠. 사르트르는 내가 봐봐. 것에 대해 나의 삶이 나 자신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기억해주는 거야. 이거 나 자신에 의해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그렇지, 타자에 의해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 진영아, 1번은 왜 틀렸어요? 현존자가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현재 비본래적 삶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직 해방된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했지. 이게 선행되어야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 상태가 후행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후행합니다. 나중에 이어집니다. 자, 다음에 2번.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을 되돌아보는 것. 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현 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아니지. 이런 삶은 비본질적인 삶이니까. 이건 비본질적 삶이니까 그걸 자랑스러워 하지 않겠죠? 다음에 5번.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운명에 따라 뭔 소리야. 각자 다 인간은 자기 선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